오늘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바로 중국 북송시대 이야기죠. 맞습니다. 960년부터 1127년까지 있었던 한족 왕조인데 후주 근위대장이었던 조광윤이 세웠다고 나오네요. 오늘 이 북송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또 왜 결국은 무너졌는지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북송 시대를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핵심 키워드 같은 거요. 역시 문치주의죠. 이걸 빼놓고는 북송을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치주의가 어떻게 보면 화려한 문화랑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 좀 약해지고 내부 갈등을 키우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문치주의의 빛과 그림자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건국부터 좀 빠르게 가볼까요? 네, 960년에 조광윤, 그러니까 송태조가 후즈 공제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중국 통일은 동생인 조광의 태종 때 완성된다고요? 맞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초경부성이라고 형의 죽음과 관련해서 좀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의혹이 계속 따라다녔죠. 아, 그런 게 있었군요. 그리고 이 태종과 진종 때 과거제도가 정비되면서 북송 통치의 기틀이 잡힌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과거제도가 문치주의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었어요. 당나라 말기에 절도사들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군벌들이죠. 그래서 송나라는 의도적으로 군인 세력을 누르고 문관을 우대한 거죠. 과거 시험을 통해서 황제가 직접 관료를 뽑으니까 충성도도 높이고요. 또 기존 귀족 대신에 시험으로 뽑힌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사대 부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학문하는 관료 계층이죠? 네, 교양과 부를 갖추고 과거 합격으로 가문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죠. 특히 황제가 직접 시험관이 되는 전시라는 제도는 황제에게 충성하는 관료를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문관을 그렇게 우대했으니 반대로 군사력은 좀 약해졌겠네요. 그렇죠. 그게 문치주의의 어쩔 수 없는 이면이었어요. 내부 안정은 얻었지만 국방력은 확실히 약해졌죠. 중앙군인 금군의 숫자 자체는 140만까지 늘었다고는 하는데 지휘체계도 복잡하고 황제 직속으로 두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심지어 죄수들로 병력을 채우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질적인 저하가 심각했죠. 군사력은 약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경제랑 문화는 엄청 발전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북쪽의 요나라, 서쪽의 서하 같은 나라들이랑 초기에는 좀 부딪혔지만 나중에는 매년 비단이나 은 같은 재물을 보내면서 평화를 유지했어요. 아, 그 유명한 전연의 맹약 같은 거요? 돈으로 평화를 산 셈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처음에는 재정 부담이 엄청났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송나라 물건, 비단이나 도자기, 차 같은 게 그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소비를 늘리고 이게 또 무역 수지를 개선시켜서 오히려 송나라 경제력 강화에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오, 되게 역설적인데요. 네, 그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회화, 도자기, 한시 같은 예술은 정말 최고 수준으로 발달했고요. 수도 개봉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였다고 하잖아요. 와. 하지만 그렇게 화려해도 속으로는 문제가 쌓이고 있었겠죠. 당연하죠. 경제가 발전하면서 빈부격차는 엄청 심해졌고요. 북방에 보내는 재물, 또 약한 군대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도 계속 커졌어요.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온 게 왕안석의 신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6대 신종 황제가 왕안석을 등용해서 아주 대대적인 개혁, 신법을 추진합니다. 주로 이제 영세 농민을 좀 보호하고 대상인이나 대지주 세력을 억누르려는 거였는데 반발이 엄청났겠네요. 그렇죠. 특히 사마광을 중심으로 한 구법파,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의 반대가 정말 격렬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운영 철학 논쟁이었는데 이게 점점 그냥 파벌 싸움으로 변질돼 버려요. 정권 바뀔 때마다 신법했다가 구법했다가 정책이 막 뒤집히면서 국력만 소모하는 거죠. 아, 내부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하필이면 또 예술가 황제가 등장하네요. 휘종. 네, 예술적 재능은 정말 뛰어났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정치에는 영 관심도 없고 능력도 부족했죠. 주변에는 채경이나 고구 같은 간신들만 특실거리고요. 화속강이라고 자기 취미 생활 때문에 국고를 낭비하고 모자란 돈은 또 백성들 쥐어짜서 메꾸고 이러니 민심이 좋을 리가 없었겠네요. 수호전 배경이 이때라고요. 네, 민중봉기가 끊이지 않았죠. 이런 상황에서 결정타가 외부에서 터집니다. 북쪽에서 새로 강해진 여진족의 금나라? 아, 금나라. 요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금나라랑 손을 잡았는데 네. 해상의 맹세라고 하죠.
근데 요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금나라가 바로 송나라를 공격해요. 뭐 약속을 안 지켰다는 등 핑계를 대면서요. 결국은 네, 1127년 수도 개봉이 함락되고 휘종이랑 아들 흥종 황제가 그대로 금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정강의 변이 일어납니다. 정말 치욕적인 사건이죠. 황제 부자가 포로로. 와, 이게 북송의 마지막이었군요. 그 뒤에 흠종 동생이 남쪽으로 도망쳐서 남송을 세우고요. 그렇죠. 항저우에서 명맥을 잇게 됩니다. 북송의 역사는 우리에게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문을 중시해서 찬란한 문화를 잃었지만 물을 소홀히 해서 외세에 취약해졌고요. 또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내부의 정치적 안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보여주죠. 그러게요. 만약 북송이 그 문치와 국방 사이에서 아니면 내부 갈등 속에서 다른 길을 찾았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송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꽤 많거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북송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더 찾아보셔도 좋겠네요.